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2023년 중등 임용시험 문제, 서양사와 역사교육론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는 올려져 있을 거고요. 기출문제 분석란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가장 적절한 답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역사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이기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측면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이 답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점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어느 정도의 점수와 합격 예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죠.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와 지도교사의 대화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과 괄호 안에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했어요. 아마 1번부터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공통으로 쓰시오 하면 보통 2점짜리는 하나만 쓰는 게 보통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2점짜리라 할지라도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도교사가 얘기하기를 시민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단원의 수업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요? 시민혁명, 민족주의, 자유주의, 국민국가 등 무엇에 토대를 둔 개념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명제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하지만 역사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에는 무엇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는 무엇에 토대를 둔 실질적 개념 외에도 무엇과 관련된 2차 개념, 즉 메타히스토리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무엇과 관련된 개념의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변화, 원인, 증거, 역사적 설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갈 거를 생각하기보다 사실은 저는 요번에 개념 학습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에게 11월 17일 제가 특강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념 학습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 시험에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역사 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 또 어떤 개념, 또 메타히스토리와 관련한 개념, 또 개념의 사례, 변화, 원인, 증거, 역사적 설명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시험의 답은 이제 개념을 쓰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개념 학습 안에서 무엇을 토대로 개념을 학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민혁명이나 민족주의나 자유주의 국민국가가 이루어진 것은 일종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죠. 그래서 역사의 기억에는 구체적 사실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처음 문제를 보았을 때는 이게 뭐지? 이거 2015 개정교육과정 18 그 안에 있는 내용인가 막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막 해보게 돼요. 갑자기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쨌든 내가 모를 때는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혹은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 이렇게 쓰면 정답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제적 지식에 초점을 맞췄다. 이 명제적 지식 하면 딱 어떤 정확한 기본적인 어떤 틀, 설명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지만 역사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에 뭐가 있느냐?
등이 무엇에 토대를 둔 실질적 개념, 그리고 2차 개념 메타 히스토리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지 않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본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학의 본질과 방법,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 히스토리에서 주로 이렇게 내세우는 어떤 그 역사학의 어떤 성격적 측면, 이런 것들은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학의 본질과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개념의 사례 뭐가 있냐? 변화, 원인, 증거, 역사적 설명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역사학의 본질과 방법 이야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개념에 있어서 변화, 원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원인이라는 게 정확한 원인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잖아요. 이 원인을 우리가 반드시 역사학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회학에서 가져오는 원인이고, 또 증거라는 것도 명확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본질적 측면을 이 문제 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학의 본질과 방법적 측면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세계사 수업에서 이제 내세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알게 하면서도 동시에 방법, 교육 내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 갖고 개념적인 설명을 할 것이냐. 예, 그랬을 때 변화나 원인, 증거, 역사적 설명,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답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쓰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얘는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역사에서 그냥 모를 때는 그냥 기본적인 거로 돌아가서 이거는 그냥 역사학의 기본적 사실적인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요 니은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2점짜리이고, 1점, 요게 이제 1점이고 1점일 텐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1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변별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1점을 더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예, 요거. 자, 이거 뭐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예,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조약의 명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제도의 명칭을 쓰세요. 이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유추해서 이 안에서 답을 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역시 변별력은 크게 없다. 이 자체는 변별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아마 장미전쟁 그 특강에서 11월 17일 특강에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사이에, 그래서 영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의 헨리 2세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적 변화를 조금 주목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는 페이퍼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죠. 서양사에서는 주로 뭐가 나올 것 같고 역사 교육론에서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우리가 100% 확실할 수 없지만 내 느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사이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1435년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와 무엇을 맺은 샤를 7세가 잉글랜드에 대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제정 군사 국가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 샤를 7세가 상당히
이제 힘이 약했지만 이제 이 힘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 이 부르고뉴 이쪽이 굉장히 영국을 끌어들여서 그 백년 전쟁 시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르고뉴가하고 샤를 7세가 속한 이 오를레앙가가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부르고뉴 가문의 또한 지지를 받아서 영국에 공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맺은 게 뭐냐? 아라스 화약이죠. 예, 아라스 화약. 예. 아라스 화약. 예, 대부분이 백년전쟁의 이야기에서는 주로 뭐가 많이 나왔냐면 원인, 나온다면 원인 쪽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 안에서의 이 이야기가 나왔죠. 아라스 화약. 그리고 1439년 그는 창설 계획안을 선보에 제시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 계획 안에서는 매년 징수하는 항구적 인도세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 엄격한 군유를 부과받아 왕명에 따른 군사 작전에만 투입된다는 점. 일단 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군대. 그런데 우리가 백년전쟁 이후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뭡니까? 백년전쟁 이후부터 우리가 근대가 서서히 시작되는, 그러면서 절대왕정을 구축하는 기반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왕정 구축의 기반에 있어서 필요 요소가 바로 상비군이죠. 그러니까 답을 바로 상비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틀렸다는 건 정말 이건 심각한 거죠. 1445년 창설된 상비군의 규모는 백년전쟁이 종식될 무렵 15,000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병력 증가, 대포가 어떻게 개량되고 확충됐냐 이런 얘기, 그리고 3부회에 동의 없이 국왕이 일방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절대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거, 이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100% 상비군이다. 예, 상비군, 이 사람이 상비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상비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상비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상비군 틀리면 안 되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백년전쟁 시기 프랑스가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죠. 봉건기사나 용병부대에 의해서 굉장히 의존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000명을 기본으로 하는 상비군을 창설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1445년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특히 제시문들이 상당히 좀 길죠. 예, 제시문이 상당히 길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읽어봐야 되니까. 안 읽어보고 넘어가서 문제를 그냥 빨리빨리 대략적으로 보고 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교육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수업 연구 일지가 나왔어요. 교육과정 분석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즉 2018-162호에서 한국사 내용을 어떻게 계열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랬어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로 한국사 내용을 계열화한 방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에서 통사적인 완결성을 꾀하면서도 뭘 했다라는 거죠. 이는 가의 중학교 역사 과목의 한국사 영역 내용 체계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내용 체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자, 중학교 역사 과목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살펴봐야죠. 중학교 역사 과목, 한국사 역사 과목,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는 선사문화, 고대국가,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조선사회 변동, 근현대 사회 전개 이렇게 나왔어요. 반면에 한국사는
정근대 한국사 이해는 하나 파트만 있고 나머지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일제 식민지 지배, 민족운동, 대한민국 발전.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 근대 이전, 전근대 사회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는 근대 이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중심, 기억의 내용에서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의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화했고, 내용을 조직화했고 차별화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학교 역사에서 이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때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배우기 때문에 이 통사적인 완결성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기는 주로 전근대사, 여기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체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체계를 비교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딱 확인해 보면 우리가 비율상으로 어느 게 높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가를 참고하여 써술하시오. 그래서 바로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내용 조직과 차별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소단원 구성에 나타난 내용 조직 방식을 쓰고 이 내용 조직 방식의 단점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제가 이 부분 분명히 요거 나올 거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 자, 내용 조직에서 우리 분야사 방법이죠. 예, 그래서 분야사적 방법 제가 요번에 명확하게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11월 17일 자료 확인하면 나올 수 있고요. 17일 자료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제가 요거 해설서 올려주고 해설서 맨 끝부분에 11월 17일 날 어떤 내용을 내가 이렇게 지목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내용 조직에서는 아마 분야사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봤는데 요거죠. 한국사 과목에서 선사시대부터 19세기 역사를 전근대 한국사 이해라는 대주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나와 같이 구성했다. 전근대사 한국사 이해는 전근대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딱 4개로 딱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정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내용 조직 방법을 분야사적 방법이죠. 그래서 내용 조직 방법은 분야사적 방법입니다. 예, 아주 제가 실제 정확하게 이걸 아주 딱 얘기했죠. 그리고 이 내용 조직의 방식의 단점을 써라. 이게 이제 특정 분야에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대 전체상을 아우르기에는 시대 전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그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시대상을 드러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예. 그래서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시대 전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요번에는 이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학습관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 그 수업을 꾸려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역시 특강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왔죠. 자, 수업계획 보면 수업계획 과정에서 교사의 할 일, 교사의 목, 역사교육관, 교육관, 수업철학, 성찰. 내가 볼 때 이 역사교육론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데 말장난 같은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예, 역사교육관, 교육관, 그럼 여긴 또 뭐야? 그러면 그냥 유추하면 역사관, 역사교육관, 교육관 뭐 이거죠. 예, 사실 되게 조금 그래요. 물론 엄밀한 개념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기서 거기거든.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역사교육론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디귿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니은에 들어갈 걸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디귿을 봐야죠. 역사학은 본질적으로 자연과학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건 뭡니까? 이 역사학의 성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역사학은 어떤 성격이 있냐? 본질적으로 역사학은 어떤 것이냐? 역사학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성격, 본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에서는 인간 행위의 이유, 동기, 목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가 뭐냐? 역사가 뭐냐? 근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역사학에 얘기하면서 거기서 다루는 역사는 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은 역사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역사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건 각각의 이 사람들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그것은 곧 역사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사관, 역사교육관, 교육관, 수업설학, 성찰. 그래서 여기에는 역사관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는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이 역사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나의 역사교육관에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두 번째가 역사교육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서대로 찾아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건 아니나 다만 이걸 읽고 그냥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서 빨리 답을 써줘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되게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되게 이 당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물론 이런 거에 조금 더 익숙하려고 노력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8번. 예, 내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 이후 부분을 잘 보셔라. 여기 이제 고대사에서는 나올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요번에는 진짜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이후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코린토스와 누구는 아테네의 파괴와 예속화를 주장했지만 스파르타는 이에 반대했다. 이 서양사개론의 요 문장이 첫 줄에 나와요. 근데 그때 기억은 사실 테베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 서양사개론에서는 코린토스와 뭐였더라? 이름이 에톨리안가 뭔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읽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건가 보다 하고 답을 썼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코린토스와 무엇은 아테네의 파괴와 예속화를 주장했지만 스파르타는 이에 반대했다. 대신 장벽을 허물고 12척을 제외한 모든 배를 스파르타로 넘기며 추방된 자를 받아들이고 스파르타와 동맹을 체결한 조건으로 아테네와 강화를 맺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이 스파르타가 이제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테네를 이제 파괴시켜야 되는데 아테네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파르타가 지금 반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지역은 이 아테네를 최대한 파괴시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기원전 396년 아테네와 무엇을 비롯한 여러 폴리스들은 반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하여 스파르타의 전쟁을 일으켰다. 휴전 후에도 무엇은 스파르타의 공격을 받았는데 기원전 371년 레우크트라, 즉 우리가 레우크트라 전투죠. 예,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했다. 자, 뭐가 나왔냐면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패권자. 분필이 어디 갔나?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패권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스파르타 다음에 그리스 세계의 패권자로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테베죠. 테베. 그럼 공통이가 이건 명확하게 테베 아닙니까?
그래서 테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형사개론에는 분명히 제가 확인했지만 코린토스와 다른 지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코린토스와 뭐 그리고 또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폴리스들이 이제 반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을 때 이게 명확하게 이게 테베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공통에 있어서는 가장 명확한 걸 답을 써줘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어떤 지명이 나왔는데 그 지명의 나라 폴리스가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패권자를 부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답을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에 들어갈 거 테베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공통의 인물은 디귿에 들어갈 공통의 인물은 자 그랬을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는 소아시아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랬을 때 물론 헬레니카라는 이름을 알면 그냥 답은 금방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누굴까 생각을 해봐야죠. 몫이 기록으로 남긴 아나바시스 키로스의 페르시아 원정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키로스한테 고용돼 갖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그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그 인물 누구냐 헬레니카를 쓴 인물 크세노폰입니다. 크세노폰. 이 크세노폰이 쓴 이 원정기가 또 나름대로 상당히 유명하고 크세노폰 자체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관련한 역사를 쓴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키디데스 그러나 투키디데스가 헬레니카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역사 책을 남긴 사람이 누굴까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크세노폰이라고. 크세노폰. 그래서 디귿은 크세노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에 역사학자가 누가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쓴 사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폴리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폴리비우스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폴리비우스는 아직 요 시기가 아니라 로마하고 관련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시기에 활약했던 크세노폰.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내용들,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은이 의미하는 정치 변화는 뭐냐? 자, 그랬을 때 어쨌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한 이후 스파르타의 이 인물들이 이제 주로 정치적인 강요를 아테네한테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후원 하에서 아테네의 30명의 대표가 지도되는 과두정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30명이 대표로 선출됐다. 이 자체는 뭐냐? 니은의 민주정에서 과두정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민주정에서 과두정으로 변했다. 과두정으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후원해갖고 결국은 그런 체제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두정으로 갔다라는 것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원인을 가의 내용과 밑줄친 리을을 참조해라. 가의 내용 여기 그랬을 때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완전히 파괴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았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테네의 12척을 제외한 배를 스파르타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하고 강화를 했고 동시에 과두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법을 늦추면서 민주정 당시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처형했다라는 건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스파르타가 소아시아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바로 왜 소아시아 쪽에 군대를 주둔시켰겠습니까? 당시에 이 여러 폴리스들을 감시하기 위함이었고 한편으로는 페르시아의 어떤 이 그런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군대를 그쪽에 많이 파견시킨 거죠. 근데 그 군대를 파견시킬 때 누구의 군대를 파견시켰겠습니까? 바로 여기 군대 파견했다는 내용이 이 미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미음 어디냐? 예, 반스파르타 동맹. 왜 스파르타에 반대하는 동맹을 여러 폴리스가 했겠습니까? 바로 저 소아시아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군대를 여러 폴리스로부터 차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스파르타 동맹이 일어났냐? 예, 저는 어떻게 썼냐? 스파르타는 아테네 민주정치를 과주정으로 변화시켜 아테네를 유지시키고 힘으로만 통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각 폴리스의 군대와 감독관을 파견했고, 예, 서양사 이론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크세노폰의 헬레니카에도 나오고, 예, 여러 책에도 나옵니다. 각 폴리스의 군대와 감독관을 파견하고 고에게 공납금을 요구하는 등 아테네보다 더 억압적인 정치를 펼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반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군대를 주둔시켰다 했으니까 이 군대의 차출을 바로 이 폴리스로부터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내용에서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했구나. 예, 그리고 민주정치 체제도 확 바꾸고 강압적인 정책을 하면서 공납금 또 분담금 이런 것들을 내게 만들고 예, 그래서 반스파르타 동맹 체제를 구축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서 충분히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봐요. 탭에도 분명히 쉬웠어요. 예, 과주정으로 가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요 크세노폰을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신 분들은 완전히 4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두 개씩 점수가 조금 깎이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예, 제가 딴 건 몰라도 요거 종교개혁이 또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서양사가 5문제 나오면 고대사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부분, 그 다음에 근대에서는 딱히 마땅히 별로 없는데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면 백년 전쟁하고 요 장미 전쟁 사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 독트린하고 두브체크에서 프라하의 봄 그거 제가 얘기했죠.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 위탄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목을 했는데 마지막 한 개 요거 종교개혁은 워낙에 많이 나와서 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대사 그 특강에서 근대사 파트에 몇 개 없어요, 주제가. 근대사가 사실 많이 나와서 마땅히 나올 만한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교개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건 조금 좀 예상을 벗어났죠.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루터의 이야기, 우리 만인사제주의 이야기 딱 나와 읽어보면 예, 미사를 주관할 수 있는 건 성직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자, 기억의 공통에 들어갈 용어.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그동안 종교개혁 요구에 호의적이던 교황청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1542년 추기경 카라파는 이단 사상을 단죄하기 위해 교황 파울루스 3세 직속으로 무엇을 로마에 설립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예, 그랬을 때 요 교황 추기경 카라파가 훗날에 파울루스 4세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랬을 때 파울루스 3세가 소집한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그리고
이 사람 직속으로 이때 만든 게 바로 뭡니까? 종교재판소 혹은 이단신문소 해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신문소로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몰라도 답 딱 나와요. 이단 사상을 단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뭡니까? 이단신문소, 종교재판소. 그래서 우리가 종교재판소라고 보통 서양사계론에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사, 정통 교회사 입장에서는 이 용어를 이단신문소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단신문소를 아주 확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아주 그 세력을 키운 것은 이 파울루스 4세 카라파예요. 예. 추기경 카라파가 오르면서 이 사람이 추기경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파울루스 3세에게 그것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이단신문소, 종교재판소. 그래서 종교재판소 또는 이단신문소 해도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렸을 때, 예, 이 공의회의 분위기에서 공격적 분위기로 바뀌면서 카라파가 교황이 되면서 바로 무엇의 권한을 강화했냐? 이단신문소를 가장 활용을 많이 했던 사람이 요 파울루스 4세예요. 예, 그래서 종교재판소 또는 이단신문소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니은의 명칭 트리엔트 공의회 아까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성직에 대한 니은의 결정 내용 두 가지를 쓰세요. 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자, 가의 내용과 비교하여를 저는 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에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럼 그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자, 트리엔트 공의회의 내용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 있는데 성직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직에 대해서 결정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의 이 내용과 비교해야 되니까 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루터의 이 내용에서 성직자만이 미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성직자다 이래 버렸어요.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만인 사제주의죠. 모든 사람이 다 사제 역할을 하니까 성직이라는 것이 독특하고 어떤 특정 어떤 그 계급이 아니다. 예.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예. 일단 이 미사와 칠성사를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특히 미사는 누구만 집전할 수 있냐? 미사는 기본적으로 참된 제사로 성직자만 집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만이 할 수 있다. 집전할 수 있다. 모두가 사제가 돼서 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사는 참된 제사로 성직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히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성직은 특수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는 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성직은 좀 특별한 계급이고 당연히 선택받은 것처럼 그렇게 답을 쓰신 분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나 가의 내용과 분명히 비교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의 내용은 만인사제주의지만 여기서는 만인사제가 될 수가 없고 미사는 반드시 성직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사, 칠성사의 유효성 이런 걸 재확인하면서 미사는 반드시 성직자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교황권이 절대적 권위이고 신앙과 교회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교황에게 있다라는 거죠. 교황권의 재확립이에요. 교황권의 재확립. 크게 말하면 교황권의 재확립. 쉽게 말하면 교황권이 절대적 권위이고
신앙과 교회에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교황에게 있다. 교회 관련 최종 결정권. 교황에게 있다. 예. 성직자만이 미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모든 이들이 각자의 신앙을 통해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참된 성직자란 미사에 참여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누가 해석했어요? 루터가 해석한 거 아닙니까? 이 참된 성직자는 어떤 사람이고 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해석한 거는 루터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앙과 교회 관련한 여러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최종 결정권은 교황이 하는 거지 루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이 루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도 교회만 가능하고, 예, 그와 함께 이 사제 교육에 나서야겠다. 예, 사제 교육에 나서고. 왜냐하면 사제들은 독특한 사람들이니까 말 그대로 선택에 의해서, 예, 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새롭게 교육을 온전히 시켜야겠다. 그래서 사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나와요. 사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성직자, 성직 매매, 또 뇌물로 성직 겸무,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부재 성직자 다 없애겠다. 성직자 품위 형성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를 분명히 써줘야 이 점이 된다라고 봐요. 예. 그러면 선생님 얘 썼고 얘는 썼는데 요거 2점 해줄까요? 제가 볼 때 요거 점수 약간 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분명히 요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하고 요거가. 예. 왜냐하면 가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루터의 만인 사제주의 자체, 즉 성직 미사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고요. 동시에 루터가 성직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막 해석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 해석은 교황만이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성서 해석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교황에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황권을 재확립시키면서 교황권이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설명 분석 해설서에 써놓은 거 1번과 2번을 쓰는 게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지도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새로운 역량 뭐 이런 것들, 예,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 뭐 그다음에 또 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뭐 평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역량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일부분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시험에 이제 나온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역사과의 교과 역량을 쓰고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지도교사가 지난 협의회 때 제시한 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교과 역량 함량을 위한 수업 설계하기였습니다. 세 분의 수업은 소재는 동일하지만 각각 역사과의 교과 역량 함량을 목표로 했네요. 한 분씩 수업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저는 학생들이 프랑스 혁명 당시의 역사 자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의 함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사료를 읽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이거 역사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죠. 일단 사료를 읽으려면 역사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해야 되겠죠. 분석과 해석.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의 능력을 키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역사자료를 읽는다.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역사 지식을 종합적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요소, 각 요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교사가 학생의 선행 지식과 수준을 잘 알아야겠네요. 두 번째 역량이 이거죠. 첫 번째 역량이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이었다면 두 번째 역량은 요거예요.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량의 함량을 위해 학생 스스로 다양한 매체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검토한 뒤 이를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역사 글쓰기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읽기 자료를 통해 논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또한 글쓰기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논제와 관련이 있어요. 또한 글쓰기 활동을 평가와 연계하려면 채점을 용이하게 하고 처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지에 뭘 추가하겠습니까? 아니 말 그대로 채점을 용이하게 하고 객관성을 높이려면 누가 봐도 아 이러이러해서 채점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딱 알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점 기준표다. 예, 채점 기준 딱 채점 기준표. 예,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평가 채점 기준이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거 채점 기준표. 명확한 채점 기준표 혹은 채점 기준을 정확한 이름은 평가 채점 기준이에요. 평가 채점 기준. 예, 그렇게 그 지도서에 나온 내용으로는 평가 채점 기준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다음 디귿 사례에 나타난 일반적 역사 설명의 방식. 자, 그럼 디귿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디귿이 어디 있나? 이게 A, B, C, D 이거 구분하는 게 디귿이 안 보입니다. C는 있고 디귿이 디귿 사례에 나타난 자, 디귿 사례 한번 보죠. 디귿 사례는 요거죠. 읽기 자료에 나타난 교사의 사료 읽기. 그럼 요 디귿 요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A는 국민의회 시기에 발표되었어요. B를 강조한 것은 혁명 발발 이전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기, 특권층인 1, 2신분에 비해 차별받은 3신분의 불만 등이 쌓이며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C를 강조한 이유는 국민의회를 구성한 이들의 대부분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우리 당연히 뭡니까? 인과적 설명 방식이죠. 그래서 인과적 설명 방식. 여기에 보면 일반적 역사 설명이라고 했어요. 무슨 과학적 역사 설명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과학적 역사 설명에서는 뭐 우리 포괄 법칙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연역적 법칙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역사 설명 방식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은 인과적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과적 설명. 다음 A와 B를 모두 반영하여 괄호 안에 리을에 들어갈 논제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사실 이런 거 A, B 이거 뭐 A, B, C 이런 거 굉장히 내가 볼 때 헷갈리게 만든 거야. 사실 이거 중요하지도 않아. 하나 더 안 읽어도 상관없어. 여기만 보고도 답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굳이 A, B, C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 막 이게 헷갈리게 그럴 필요 없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다에서 예비교사 2가 작성한 학생 활동지가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 A, B를 반영할 수 있는 논제가 뭐냐? A의 내용은 뭐냐?
논제니까 여기서 읽기자를 통해 논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보를 조사, 검토하고 종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역사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논제가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자유평등 우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유는 뭐고 평등은 뭐고 우회는 뭐다. 이 세 이념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유럽인의 가치관을 이룬 바탕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B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나 인권 선언과는 달리 여성들의 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올랭푸트 구주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혁명의 이념은 이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지 않았다라기보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반영해서 논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예, 그랬을 때 프랑스 혁명에서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성들은 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자, 여기 보면 자유는 자기 책임하에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평등은 누구나 재산에 상관없이 똑같이 법에 적용. 그럼 여기에 내용에서는 주로 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성은 인권의 보호도 못 받고 정치활동 배제됐고, 예, 등등등등, 예, 권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거. 그러니까 여기선 평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의 이념은 프랑스 혁명 이념에서의 평등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었을까? 뭐 이 내용이 들어가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굳이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이랬고 여기에서도 평등 아니라도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나 인권 선언하고는 달리 이러이러 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평등이라고 언급 안 해도 굳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는 어떻게 썼냐?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에 대한 분석과 세 가지 이념에 대한 분석과 실제적 양상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종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고차원적으로 써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검토와 함께 종합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 그리고 실제적 양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인식과 논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프랑스 혁명의 이념 현실 이념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뤄보겠다. 그게 논제예요. 그래서 그 예로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들어가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A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B형 보겠습니다. B형, 제가 이번에 내러티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내러티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내용만 길지 사실 쓸 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제시문을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봐요. 일단 우리 가보죠.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니까 기억에 보면 브루너는 인간의 사고를 내러티브적 사고와 무엇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 브루너의 사고 공부했어요. 예, 브루너는 내러티브적 사고와 뭘 구분했습니까? 패러다임적 사고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패러다임적 사고. 자, 이거 다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내러티브 템플릿의 내용을 이항대립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대립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자, 내러티브 템플릿 모른다고 답을 못 쓰지 않아요. 예. 이거 제가 어디 논문에서 한번 읽었었던 내용인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내러티브 템플릿이 뭐냐. 자,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워츠라는 사람이 내러티브를 역사를 이해하는 문화적 도구라고 정의하면서 내러티브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역사 교육론 책에도 일부분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이 내용이.
바튼과 랩스틱에 따르면 미국의 선조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을 떠나왔고 영국의 폭정으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독립전쟁 벌였고 점진적 발전 거쳐 노예 해방하고 인권을 확대했다. 이 미국사를 이해하는 큰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뭘로 이해하냐? 크게 자유진보 국가라는 하나의 일종의 명제 이런 것으로 쉽게 말하면 내러티브 템플릿 그냥 내러티브 명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유와 진보의 국가라는 하나의 그냥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미국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러티브 템플릿 쉽게 말하면 핵심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엇으로 이해할 핵심 키워드냐? 그것만 유추해서 여기에서 답 쓰면 충분히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보면 자유진보 국가 자유를 찾았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 벌여서 발전했고 진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와 진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러면 핵심적인 주제에서 주제를 뽑아서 그것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몽골 침입으로 고통 겪었고 문화재 불탔고 그런데 끝까지 싸워서 국난 극복했어요. 자, 여기도 임진왜란이라는 침략이 있어요. 그리고 피난도 가고 피해 입었는데 결국 침입을 막아냈어요. 저항했어요. 이 말이죠. 결국 침략과 저항 아닙니까? 큰 키워드는 혹은 침략과 국난 극복이죠. 국난 극복. 침략과 저항 혹은 항쟁 그리고 이것을 이겨낸 침략과 국난 극복 이 정도로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러티브 템플릿. 나는 진짜 이 쓸데없이 용어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냥 쉽게 가르치면 될 걸. 뭘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한 A에 드러난 서술 방식의 특징 볼까요?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메노키오 얘기 워낙에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진즈브로크의 치즈와 구더기, 우리 내러티브적인 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역사가 구성됐다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성주의적인 측면이라든가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A에 드러난 서술 방식, A에 보죠. 우리는 먼저 메노키오의 색다른, 자, 내가 만약에 내러티브 역사가 구성물로서의 뭐 역사 어쩌고저쩌고 이거 잘 모르겠어 일단.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일단 이 서술 방식을 유추를 해보는 거야. 우리는 먼저 메노키오의 색다른 우주 창조론 앞에서 이단 신문관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이것이 미치광이의 말인지를 자문했다. 우리는 누굴까? 역사가나 혹은 이것을 사료를 찾아가서 찾으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1인칭. 결국은 화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야. 화자가 노출돼. 자문하였다. 설득력이 없는 이 가설 다음으로는 메노키오의 교회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또 다른 가설, 그가 침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요거 생각해 봤어? 결국 꼬리에 꼬리를 이야기가 물고 늘어져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를 낳아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면 별로 평범하지 않았던 한 방앗간 주인은 어느 정도까지 이 시대의 전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간주를 한다면 어떻게 무엇의 전형으로 볼까? 메노키오 스스로가 자신의 사상이 책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메노키오가 농민 문화에 속했다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구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요? 역사가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죠. 판단 혹은 생각 혹은 추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역사를 결국은 뭐 했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실제 메노키오의 이야기에는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면 평범하지 않았던 방앗간 주인. 요거 얘기밖에 메노키오에 대한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누구 얘기야? 작가 얘기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이 내러티브 서술 방식의 특징이에요. 예, 굳이 무슨 역사가로서의 구성물의 역사 이거 몰라도 일단 쓸 수 있어요. 다만 질문에서 디귿과 관련해서 구성물로서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답을 좀 더 쓰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나로 표현하여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가의 구성물이라는 생각을 만들게 한다는 거야. 화자가 노출됐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써요? 답에 제가 서술 방식 특징 두 가지 기니까 자 1번 나로 표현하여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강조한다. 두 번째 개별적 행위의 단순한 사건 묘사가 아니라 관계를 연결하여 유의미한 연속적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거 우리 내러티브의 이 서술 방식에서 이거 공부한 거예요. 예, 이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이야기가 꼬리를 물죠. 예, 결국 유의미한 연속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개별적 행위와 제대로 된 사실은 요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계속 의문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분석적 설명보다는 기술적 설명, 즉 묘사를 중시하고 이해와 설명을 함께 서술한다. 자기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설명, 역사적 내용을 설명하고 이게 같이 서술되는 게 내러티브 서술 방식의 특성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구성물로서의 역사니까 어떻게 구성했냐? 1인칭 화자를 노출시켜서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구성물이라는 역사가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알리는 거. 두 번째가 계속해서 개별적 행위와 단순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관계를 연결해서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유의미한 연속적인 이야기를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 쓰는 거예요. 예, 몰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의 추론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역사교육론을 달달달달 용어만 막 외우고 기본적인 개념이 뭐다 이것을 막 문장 그대로 막 달달달달 외워서는 앞으로 역사교육론 문제를 풀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죠. 4번. 자, 내가 위탄회의하고 관련한 부분, 요 시기 이 부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위탄회의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거 어렵지는 않았어요. 9세기 노르만족의 침략이니까 노르만족 하면 우리가 대인족 생각해야 되잖아요. 9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침략한 노르마니는 880년경 웨섹스의 엘프레드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당시 웨섹스 왕국의 기록에서는 노르마니인이 장악한 이 북동부 지역을 데인로우라고 불렀죠. 이 시기에 나오는 게 데인로, 데인겔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지역은 데인로우죠. 데인로라고 불렀다. 지역을 말했기 때문에 데인로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후 노르마니인이 크리스트교로 개종하여 서서히 앵글로색슨인과 융화되어 나간다. 그래서 기억에는 데인로. 이거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니은이 의미하는 사건.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 쌍무적 계약을 하고 노르망디에 대한 통치를 위임받고 뭐 등등등 이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니은의 이야기 보면 10세기 말 11세기 초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 또 다른 정치 변화가 나타났는데 987년 프랑스에서 루도비쿠스 5세가 아우사 없이 사망하자 노르망디 부르고뉴 아키텐 등의 대제후들이 로베르 가문의 출신의 위그를 왕으로 카페했다. 위그 딱 떠올리면 뭡니까? 위그 카페죠. 즉 카페 왕조의 창립을 말하는 거죠. 니은이 의미한 사건 카페 왕조의 창립.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명칭. 그랬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1016년 덴마크 노르마니인의 재정복이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고위 성직자 및 귀족들의 모임이 위탄 회의에서 에섹스 왕조 출신의 에드워드를 왕으로 선출한 거죠. 그래서 위탄 회의. 그래서 제가 위탄 회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시험에도 나왔죠. 예. 그다음에 나를 바탕으로 프랑스에 정착한 노르마니인하고 왕권의 관계를 밑줄 친 리을과 비교를 하래요. 자, 그랬을 때 에드워드를 왕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데인로는 사라지고 통일 잉글랜드 왕국에 통합되어 갔다. 데인로가 사라지고 통일 잉글랜드 왕국에 통합되어 가면서 이 영국의 왕권은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국의 왕권은 강화됐는데 비해서 프랑스에 정착한 노르마니인과 왕권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북부 지역을 약탈한 노르마니인 롤로가 10세기 초 서프랑키아 왕 카롤루스 3세 충성을 조건으로 쌍무적 계약을 맺고 노르망디에 대한 통치를 위임받았다. 이건 뭐예요? 쌍무적 계약이니까 봉건제. 봉건제 하에서는 왕권이 기본적으로 약하죠. 그 부분을 써야죠. 영국은 통일 잉글랜드 왕국을 통합해서 왕권이 강화되어가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위그 카페가 들어가면서 카페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왕권이 약화되고 그래서 10세기 초에 롤로가 이렇게 왔을 때 쌍무적 계약을 해서 봉건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봉건제가 더 정착하는데 기여한 거죠. 프랑스 왕권은 약하고 봉건제가 더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리 지역의 대제후 로베르가 롤로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서한을 보냈고 롤로가 크리스트교로 개종하고 이러면서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노르만족이 약간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노르만족을 끌어들여서 봉건제 하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썼냐 저는 답을 잉글랜드는 왕령지를 확대하여 왕권이 강화된 반면 프랑스의 왕권은 봉토를 직할령으로 나눠주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며 봉건제 정착에 기여한다. 봉토로 직할령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땅을 줘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건제 특성에서 영국의 봉건제는 이 봉건제가 실시가 되면서도 왕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프랑스는 왕권이 약하고 귀족의 세력이 크다. 제후의 세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는 분은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두부체크 이야기, 그 관계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요번에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아주 적중이었어요. 자, 가보죠. 일단은 고르바초프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안 했는데 고르바초프의 얘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고르바초프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이슈 중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전쟁이 시작된 거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은 러시아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근데 러시아 키우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나와봐야 크림반도 이야기가 조금 나올까 아니면 아주 초기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8월에 고르바초프가 내 기억에 8월인가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사망했거든요. 이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르바초프의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실패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랬을 때 이 고르바초프의 사망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걸 계기로 더 요 이야기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혁 추진하고 사회주의 국가에도 각국의 군대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60년대 발표했던 뭐가 폐기되었냐? 바로 60년대 하면 브레즈네프 독트린이죠. 그랬을 때 답이 아리까리하다,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읽어보면 딱 알아. 여기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익과 국제적 의무 사이의 관계 및 상호 의존성은 특히 시급하고 첨예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과 공산당은 분명 자국의 진로를 결정할 자유를 지니며 마땅히 그래야 된다. 자국 결정은 자국이 한다. 그러나 핵심은 요거죠. 그들의 결정 중 어느 것도 자국의 사회주의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근본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한 노동계급의 운동 전반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운동에 책임이 있다. 예. 자국이 아무리 결정하려고 해도 사회주의 전체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게 우선이다라는 걸 내세우는 게 바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니은의 브레즈네프 독트린 그리고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여기 동구권의 여러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프라하의 봄이죠. 디귿에 나타난 해당하는 사건, 니은의 사건의 배경이 된 거예요. 니은에 보면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왜 나오게 됐냐? 바로 이 프라하의 봄이죠. 그래서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내세워서 프라하의 봄에 그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이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이후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도 일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브레즈네프 독트린 그 내용 쓰는 거예요. 예, 프라하의 봄. 다음에 기업이 추진한 집단 농장에 대한 조치. 그랬을 때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하고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펼칩니다. 1989년 여름 고르바초프가 선거에서 패배한 폴란드 공산당의 결과를 수용하려고 했을 때 동유럽 주민들이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랬을 때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개혁 중에 집단 농장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조치 두 가지. 먼저 서양 사계론에는 집단 농장을 폐지시켰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폐지를 시킨 건 옐친 때였어요. 예, 그래서 완전한 폐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서양 사계론이 다 맞지는 않아요. 가장 정확한 답은 집단 농장, 당시에 집단 농장 콜호즈라고 불렀는데요. 이 집단 농장에 독립재산권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치권을 주는 거죠. 자치 경영권을 주는 겁니다. 자치권, 자치 경영권을 주는 거. 그리고 그와 함께 잉여 농산물을 개인이 잉여 농산물을 그 자유시장에서 판매 허용하는 거예요. 판매를 허용해서 허용하고 토지의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뭐 하는 거냐? 혼합경제 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농장에 자치 경영권을 줘서 임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개인적인 그 집단 농장 자체의 어떤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잉여 농산물을 개인 농민이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토지 임대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요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리고 서양사계론은 집단농장 폐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집단농장 폐지는 맞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가장 정답이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했고 집단농장을 이제 완전히 폐지한 것은 옐친 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농장제 요거 이제 쓰면 되겠고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의 역사 수업 연구 모임의 발표이다.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작성 방법 보죠. 기억의 효과를 사진 자료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서술할 것. 기억에서 강의식 수업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의 효과는 뭐냐? 우리 잘 알죠?
역사 수업의 딱딱함과 지루함을 탈피하고 역사적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예, 이 당시의 상황을 추론하는 게 사진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속에 담겨진 생생한 모습에서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이 생각을 감정이입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사진 자료의 어떤 특성, 사진 자료를 왜 활용하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배웠었죠. A를 토대로 니은에 들어갈 교수 활동, A를 토대로 니은에 A에 보면 일본은 왜 미국 함대를 공격했을까요? 학습 자료로 이제 요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서 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의 미국 함대가 폭격을 당한 모습이에요. 사진 속 함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곳을 공습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왜 미국 함대를 공격했을까요? 그랬을 때 A를 토대로 니은에 들어갈 교수 활동은 여기에 이제 니은에 요걸 이제 교수 활동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괄호 안에 니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장점이 있지만 학생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즉 역사적인 사고력 활동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진에 드러난 표면적 모습을 질문하는 것 외에도 무엇을 하는데 표면적 질문은 요거예요. 폭격을 당한 모습 예 그런데 공습한 나라가 일본이니까 이 일본이 왜 했을까 이것에 대한 이러한 어떤 질문을 여기다가 이제 해서 답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적 질문을 한 거 외에도 일본이 왜 미국 함대를 공격했을까라니까 일본이 이러이러해서 공격했을 거다라고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맥락적 이해를 도모하는 질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뭘 생각했냐면 제가 내세우고 싶은 답은 사실은 먼저 첫 번째 내세우고 싶은 답은 그보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왜 미국 함대를 공격했을까요? 라는 말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맥락적 이해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 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황 혹은 사실에 대한 지금 역사 왜 했냐 했으니까 사실이 더 맞겠죠. 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도모하는 즉 이해를 도모하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즉 요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일본은 왜 미국 함대를 공격했을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했어요. 라고 해서 딱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쓸 수도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전에 프랑스 혁명과 관련한 이 그 프랑스의 교과서들이 여러 책에 여러 어떤 질문을 해갖고 어떻게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려는 그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프랑스의 교과서 4개의 사료를 이렇게 나갔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그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7회인가 아마 그 정도 8회 정도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혹은 어떤 것들을 딱 제시를 해주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가 쓴 연구 그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질문은 역사적 상상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아마 8회선가 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보면 일본은 왜 미국 함대 공격했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아이들한테 사진만 보고는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좀 더 편안하게 상상해서 학습자 입장에서 답을 찾아보게끔 하려는 질문이었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오히려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려는 혹은 도모하려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디귿에 들어갈 공통의 용어. 자, 디귿. 저는 만약 내가 미난 회담에 참여하는 챔버린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역사적인 딜레마나 문제의 순간에 위치시킨 뒤 그 사회의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 관점과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무엇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해보는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당대인의 이해관계와 시각을 분석하여 행위에 대한 경로를 모색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보면, 베르사유 조약 파기와 함께 여러 역사적 상황과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런 내용이 지도상의 유의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민회회담에 참여하면 히틀러의 주대델란트 합병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건가. 수용할래? 거부할래? 수용 여부의 결정을 둘러싼 무엇을 파악하게 한다? 저는 갈등으로 봤어요. 저는 갈등. 아마 다른 많은 선생님들은 아마 쟁점 혹은 뭐로 했을까? 쟁점, 예, 논점 요런 것들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갈등,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갈등으로 많이 봤어요. 일단은 단순하게 가장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히틀러가 참여하면 합병 요구를 수용할까 말까. 굉장한 갈등이라고 봐요. 예. 두 번째, 예, 그래서 저는 갈등으로 조금 더 얘기했고, 왜 갈등으로 얘기했냐면 특정한 문제에 대한 관점과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여기에 관점, 쟁점, 논점 요 같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역량 분석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나오는 게 뭐냐? 요즘에 이게 갈등 분석과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수업,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활동, 의사결정 활동 이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결국은 당시의 상황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논점도 있고 논점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드러나는 갈등이 왜 이러한 요소가 나타나는지 이걸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갈등이 조금 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쟁점도 될 수 있고 예, 논점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어떻게 할 건지 서로 간에 논쟁을 분명히 벌였겠죠. 예, 또 그거에 대한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갈등과 쟁점인데 저는 갈등이 그래도 더 맞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와 C에 제시했을 때 문제점. 자, B와 C 보면 한쪽은 유화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체인벌린의 연설 자료는 읽어보지 않아도 알아. 체인벌린은 유화 정책의 주범자죠. 예.
오히려 체코한테 빨리 받아들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애썼던 그런 나라 그런 그 수상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그 기본적으로 유화 정책에 둘 다 지지하는 내용이에요. 일방적인 하나의 관점만 표현한 거죠.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뭐냐? 하나의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쪽만의 견해가 담긴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일률적인 사고를 유도하게 되어 다양한 관점과 사고 형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혹은 다른 주장 혹은 다른 논쟁적 주장이 담긴 자료를 선정, 제시해야 된다라고 봐요. 여기에 보면 당시 상황과 당대인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만 몰고 가면 생각이 당연히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대안적인 사고, 예, 혹은 다른 논쟁적 주장이 담긴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고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을 조금 생각해서 답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역사교육론 문제인데요. 이 역사교육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긴데 사실 다 안 읽어봐도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억에 해당한 내용 한 가지 기억 보죠. 현장 지역사 학습 구성인데, 자, 학생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에 많은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박물관을 활용하고 직접 답사할 때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현장 학습 방식을 채택하였다. 현장 학습 방식의 유용성이 뭐냐라는 거야. 현장 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점이 뭡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를 직접 눈으로 파악하는 거죠. 예, 바로 눈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걸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예, 이게 답이 된다고 봐요. 일단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유추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추론 능력을. 박물관의 전시물은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에 관한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특성, 보편성이죠. 다른 데서도 어디에서든 민족운동, 저항운동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보편적. 특성과 함께 각지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은 주체 세력의 성향이나 전개 과정 등에서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따라서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 거죠. 지역사 학습을 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지도하는 거죠. 지역성, 지역의 특수성. 그래서 니은의 특수성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A의 내용을 참고해서 써라. 자, A의 내용이 요거예요. A의 내용은 뭐냐? 우리 지역의 인물을 소개한 책에는 뭐에 대한 짤막한 정보만 소개되어 있었는데 직접 박물관에 가보니까 더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었다. 자, 박물관에 가니까 자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전시물 중에는 어떤 종과에서 펴낸 책자가 있었는데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라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 들어갈 거 뭐가 있나 보자. 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나? 디귿에 들어갈 내용. 예. A의 내용을 참고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현장학습에서 모든 별 현장학습 진행, 현장학습 활동지를 작성합니다. 유의점, 유의사항 안내, 전시 관람 예절 준수, 안전지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전시물의 내용을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탐구 주제 관련 추가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보면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고 전시물에는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걸 내용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에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뭔가를 조사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예, 전시물에 대한 설명 자료를 학습에 이용하여 현장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거야. 사전에 조사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푼 거죠. 예,
그거하고 이제 비교도 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나눠준 전시물에 대한 설명 자료를 학습에 이용해서 현장 과제를 해결한다. 네,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사료 비판의 방법.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래서 종과에서 펴낸 책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과장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토했다. 그 의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리을에 해당하는 사료 비판의 방법을 쓸 것. 어떤 사람은 출처 확인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완버그의 발견법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사료 비판의 방법적 측면이라고 했을 때는 내적 비판이냐 외적 비판이냐. 그랬을 때 지금 내적 비판이고, 이 내적 비판 안에서도 텍스트를 비판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텍스트 비판이에요. 텍스트 비판. 물론 텍스트 비판의 방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출처 확인이 있어요. 근데 아마 출처 확인을 맡게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료 비판의 방법적 측면에서 이게 내적 비판이냐 외적 비판이냐를 아느냐 모르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설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총평을 이야기하면 답안 작성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답에 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써야 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만 일단 질문이 길고요. 예시문이 길어서 이거 다 읽고 이해해서 문제 풀기에는 당황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딱 보고 이게 문제를 이게 하나하나 꼼꼼히 안 보고 그냥 대충 처음에 뭐가 나왔지? 하고서 전날 이렇게 한번 쓱 보는데 당황했어. 왜? 처음에는 어머 나 하나도 못 맞췄나 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이거 뭐냐?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이거 뭐지?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씻고 나서 차분히 앉아갖고 하나하나 풀어봤어요. 예, 하나하나 풀어봤는데 보니까 답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탁탁탁탁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러요러한 게 되는데 아마 어쨌든 지문도 길고 여러 가지 1번부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당황은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동시에 문항 조건을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히 이제 대략적으로 읽고 요거는 요거는 읽고 저는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했지만 아마 문제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문제를 대략적으로 읽고 답안 작성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사고력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 만큼 역교론에서는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좀 추론적인 문제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시험 문제가 앞으로 그런 것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교육론의 이론을 공부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론을 하지만 그 이론에 정확한 용어를 넣어서 답을 쓰는 추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추론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십시오 했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도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답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추론에 맞는 역사교육론에 정확한 용어를 딱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얼마만큼 넣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점수의 이 차이가 좀 날 거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험이 선생님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약간 어려웠다. 예. 어렵지는 않았으나 추론하는 문제가 역교론에 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4점짜리로 다 맞출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 정도씩은 4점짜리에서 조금씩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작년이 워낙에 쉬웠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작년하고 재작년이 되게 쉬웠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많이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 쉽지도 않았다. 예,
아주 쉽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간인데 그래도 재작년이나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는 시대별로 다 나왔죠. 예. 근대사가 별로 나올 만한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뜻하지 않은 게 조금 나와서 약간 당황은 했다. 다만 공부한 친구들은 얼마든지 답을 쉽게 추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결혼하고 사양사 합쳐서 최소 26.7점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제가 11월 17일 날 특강을 해서 이러한 주제가 시험에 분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여러분들 자료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는 좀 빨강 색깔로 표시했는데 여기 지금 프린트물에는 예, 여러분들이 바로 PC나 노트북에서 보면 빨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부분이에요. 예, 저는 지금 이게 흑백 프린트가 돼서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60에서 65% 정도는 우리가 맞췄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어요. 예.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 5개에서 4개 정도, 5문제에서 왜냐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부분, 위탄 회의 부분, 브레즈네프 독트린 하고 관련된 부분, 그다음 백년 전쟁 이후의 그 상황 부분, 예, 그런 부분, 그 백년 전쟁과 그 이후 부분이 조금 연관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답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결혼에서도 뭐 분야사적 방법, 그거에 또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내러티브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구성주의적인 측면하고 연결되는 거,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또 그거하고 또 연관된 그 다음에 이제 개념에서 일반적 역사적인 측면하고 관련된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평가나 채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측면하고 연관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한 60에서 65% 정도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60에서 65% 정도면, 예, 우리가 역결혼하고 서양사를 합쳐서 40점이라고 했을 때 60이면 24점, 예, 65%면 26점.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머지는 추론적인 측면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답에 있어서 어떤 점수를 조금 더 부여받느냐 아니면 감점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 점수 해서 27점 27에서 만약에 한국사도 27점 한국사 동양사 합쳐서 그러면 54점 그 다음에 교육학 한 16점 17점 합치면 70점 정도 이 정도면 70에서 71, 2 정도면 역결혼하고 서양사 27점 한국사 27점 하면 54점 그리고 교육학 12점 하면 16점 하면 70점인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뭐 플러스를 조금 더 했을 때 70에서 72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6에서 27점 적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받으셨다면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웬만큼 보지 않았나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학에서 조금 더 점수가 1, 2점이라도 더 높고 서양사나 한국사 뭐 이런 데에서도 1, 2점 정도 더 높다면 합격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니멈 어쨌든 70 정도가 나오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던, 그렇다고 완전 평이했냐? 또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의 문제가 올해의 문제 아니었나. 되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는 쉬웠다는 거죠. 예상은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도 다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결과에 따라서 2차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롭게 또 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좀 더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마음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방식과 함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점수를 높일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16일에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예, 그때 좀 더 확실한 방식과 좀 더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올해는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많이 신경을 못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강 했던 부분하고 또 모의고사에서 했던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래도 많이 가깝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부분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들과 더 좋은 문제와 강의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더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감사했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